간호의 이 말의 어원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게요, 여러분. 이 어원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이 간호의 어원은 돌보다, 다음에 보살피다, 보호하다, 이런 게 간호의 어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돌보다, 보살피다, 보호하다, 이게 간호의 어원이기 때문에 이 간호라는 건 사랑과 간호의 본질 있죠. 이 간호의 본질. 이 간호의 본질은 사랑과 보호가 간호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간호조무사가 이 간호라는 행위를 하면서 실천해야 되는 직업윤리를 실천하는 목적은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을 존중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거를 살펴봐도 당연히 아니잖아요. 법적인 책임을 면제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업무 시간을 단축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비밀 공유하면 우리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받게 되니까 안 되고요. 다음에 윤리적인 딜레마를 회피하려고 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까 1번의 답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조무사의 직업적인 태도로 옳은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1번에 보시면 양심적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거 좋은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답은 1번이고요. 다음에 필요시 임의로 근무 시간을 내 맘대로 변경하면 안 되고요. 근무 시간을 변경할 때는 미리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그리고 업무 시간 조정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사직할 때 내가 업무를 그만둘 때, 이 회사를 그만둘 때는 하루 전이 아니라 미리 적어도 한 달 전에 사직 의사를 얘기를 하고 후임자가 정해진 다음에 그만두도록 하는 게 좋은 거고요. 다음에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금전이나 이런 선물을 줄 때는 병원 규칙상 안 된다고 얘기 드리고 마음만 받겠다고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받으면 안 되는 거고요. 다음에 환자의 상태랑 예후에 대해서 보호자에게 설명하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는 나이팅게일이 간호사는 간호사이지 의사가 아니라고 하면서 간호의 전문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 간호의 전문 영역을 지켜야 된다는 건 다른 영역의 전문성도 지키면서 이렇게 침범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자의 상태랑 예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의사의 영역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환자나 보호자가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의사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실 거예요 하고 얘기하고 우리는 간호사에게 보고하고 간호사가 의사에게 보고를 해서 우리가 회진이나 이런 시간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환자나 보호자에게 궁금한 내용이 이렇게 설명되도록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2번의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병실 환자의 수술 부위에 드레싱하고 난 다음에 나온 꺼즈의 폐기물의 종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폐기물의 종류는 매해 시험마다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설명 여러 번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조금 살펴보면 이 폐기물의 종류는 3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우리가 격리 의료용 폐기물이 있고 그 다음에 위해 의료용 폐기물이 있는데 이 위해 의료용 폐기물이 5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일반 의료용 폐기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여러분. 그래서 보시면 여기 격리 의료용 폐기물은 우리가 격리된 감염병 환자를 처치하는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을 다 우리 격리 의료용 폐기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염병 환자인 걸 나타내기 위해서 적색 상자형 용기에 보관하고 최대 7일 보관하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다음에 위해 의료용 폐기물이랑 일반 의료용 폐기물은 둘 다 노란색 상자형 용기에 보관을 하거나 또는 검정색 봉투형 용기에 보관을 해도 되고요. 얘는 15일, 최대 15일 보관한다고 알고 계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일반 의료용 폐기물이 우리가 뭐 다사용한 솜, 꺼즈, 탈지면 같은 이 꺼즈, 탈지면 같은 거 아니면 우리 뭐 다사용한 붕대 아니면 뭐 기저귀, 수액 세트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꺼즈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일반 의료용 폐기물 4번이 맞는 답이고요. 다음에 위해 의료용 폐기물이 5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첫 번째가 바로 병리계 폐기물에 해당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병리계 폐기물은 우리가 왜 시험이나 검사할 때 쓰는 시험관이라던가 유리 슬라이드라던가 아니면 배양액, 배양균주 같은 걸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손상성 폐기물인데 날카로운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주사 바늘, 한방침, 뭐 수술용 칼날 이렇게 손상성 폐기물인데 그런데 제가 왜 위해 의료용 폐기물이랑 일반 의료용 폐기물은 15일 보관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손상성 폐기물만 얘만 30일 보관하는 걸로 따로 알고 계셔야 되고요. 다음에 위해 의료용 폐기물의 세 번째가 여기 나온 조직 물류 폐기물인데 얘는 우리가 인체 장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음에 위해 의료용 폐기물의 네 번째가 생물화학 폐기물로서 폐백신이라던가 폐항암제 같은 거 얘기하고요. 마지막으로 5번째가 혈액오염 폐기물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다 사용한 혈액팩 아니면 혈액투석에서 나온 폐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꺼즈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4번에 일반 의료용 폐기물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실의 환경관리로 옳은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창문 청소를 하는데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하는 거 맞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청소를 할 때는 깨끗한 곳에서 더러운 곳으로 청소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더러운 거는 바닥이 제일 더럽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바닥이 아래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한 위에서 바닥 아래로 청소하는 거 맞거든요. 그러니까 위쪽을 먼저 청소하고 아래쪽으로 청소한다. 맞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우리 병실에 입원 중인 환자는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호흡기계 감염이 잘 생기기 있기 때문에 병실에 먼지가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먼지가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바닥 청소할 때 먼지 비질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그럼 비질을 하게 되면 먼지가 나서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먼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른 걸레질을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말은 걸레질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침구 털면 먼지 생겨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침구는 터는 게 아니고요, 병실에서. 다음에 감염병 환자의 침구랑 일반 환자의 침구는 분리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우리가 병실 소음은 100데시벨이 아니라 병실 소음은 35에서 39데시벨인데 요 문제도 진짜 많이 출제됐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35에서 39데시벨도 애우셔야 되는데 한 35데시벨 정도 된다고 애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환자의 머리맡에 직접 조명을 켜둔다고 하는데요. 이 직접 조명이 밝은 조명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면 환자의 머리맡에 밝은 조명을 켜두면 눈에 자극이 돼서 안 되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4번의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흉곽의 앞쪽에 정중앙에 있는 한 개의 장방향 평평한 골의 이름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횡격막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얘가 횡격막입니다. 그럼 우리가 횡격막 위는 흉부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 횡격막 아래는 우리가 복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횡격막 이 흉부에 이렇게 골이 하나 있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얘를 지금 흉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흉골이라고 얘기를 하죠. 다음에 여기 밑에는 이렇게 뾰족한 게 있는데 이걸 우리가 검상돌기 또는 칼돌기라고 얘기를 하죠. 칼돌기라고 얘기를 하죠. 다음에 여기 이렇게 늑골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는 거죠. 늑골이. 그죠? 이렇게 늑골이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부분이잖아요. 요거 있는 거, 여기 있는 부분, 여기 있는 부분, 여기 있는 횡격막 위쪽에 여기 이 부분이잖아요. 요걸 갖다가 우리 흉곽이라고 합니다. 흉곽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흉곽에는 흉골도 있고 늑골도 있어요. 이 흉골도 있고 늑골도 있거든요. 이게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이 가운데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흉골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있는 게 이게 바로 뭐냐면 늑골이죠. 그런데 여기는 정중앙에 있는 한 개의 평평골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얘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흉골을 얘기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답은 2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흉곽은 세 장 모양처럼 돼 있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있는 거냐면 이 가운데 심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양쪽에 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흉곽은 이렇게 세 장 모양처럼 돼 있어가지고 이 심장이라던가 폐라던가 이런 큰 혈관 같은 거를 보호하는 이게 바로 이 흉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른 것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요. 다른 것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 나온 우리 흉추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우리가 척추는 S라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척추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S라인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S라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요럴 때 여기를 목뼈인 경추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가 바로 흉추죠. 다음에 여기는 유추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천추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밑추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7개의 경추, 12개의 흉추, 5개의 유추, 5개의 천추, 4개의 밑추로 척추는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성인이 되면 이렇게 성인이 되면 이 5개의 천추가 이렇게 달라붙는 유합이 돼서 한 개의 천골로 유합이 되고요. 다음에 성이 되면 이 4개의 천추가 유합이 돼가지고 한 개의 미골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흉추는 척추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여러분. 다음에 이것까지 조금 보고 가고 싶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보시면 얘는 이렇게 앞으로 전만돼 있죠? 얘는 전만돼 있어요. 그죠? 다음에 얘는 이렇게 뒤로 후만돼 있죠. 다음에 다시 이렇게 요추 전만돼 있죠. 전만돼 있고 다음에 이 천추 다시 이렇게 후만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경추랑 경추랑 이 요추는 전만돼 있고 흉추랑 천추는 후만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전만되고 후만돼 있는 이유가 인간이 이렇게 직립자세로 서 있을 때 보행을 할 때 이렇게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흉추 살펴봤고요. 그리고 나머지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도 조금 살펴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여기가 앞면이에요, 여러분. 앞면이면 여기 이렇게 쇄골이 있죠, 여러분. 쇄골이 있고요. 견갑골은 앞면이 아니라 뒷면이죠. 뒷면. 여기 뒷면에 이런 식으로 양쪽에 이런 식으로 견갑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쇄골이랑 견갑골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상지골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래서 5번의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심장의 판막의 기능으로 옳은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럼 심장을 그려보면 심장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우심방이죠. 그죠? 다음에 여기는 우심실이죠. 그죠? 다음에 여기는 좌심방이고요.
다음에 여기는 좌심실이죠. 다음에 여기가 대동맥이죠. 그죠? 다음에 여기는 맞은편에 대정맥이라고 하죠. 다음에 여기는 폐동맥이죠. 다음에 여기는 맞은편에 폐정맥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심장은 4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심장은 이해할 때 이렇게 반으로 뚝 나눠서 이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우측은 CO2, 노폐물이 많은 우리가 정맥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 좌측은 산소, 이 산소가 많은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동맥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혈액은 이렇게 일방향으로 흘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판막이 4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에 이렇게 판막이 있는데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삼천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 여기랑 여기 사이에 있는 거를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천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걸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승모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 여기 있는 판막을 우리 대동맥 판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 여기 있는 판막을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폐동맥 판막이라고 해서 우리가 판막은 총 4가지가 있거든요.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에 삼천판, 자심방과 자심 사이에 이천판 승모판, 그 다음에 우리가 자심실과 대동맥 사이에 대동맥 판막, 다음에 우심실과 폐동맥 사이에 폐동맥 판막에서 총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우리가 혈액은 일방향으로 흘러야 돼요. 그래서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혈액이 갈 때 판막이 열렸다가 혈액이 다 가고 나면 판막이 딱 닫혀가지고 이 혈액이 위로 역류되지 못하게 하죠, 여러분. 다음에 우심실에서 폐동맥으로 이렇게 혈액이 갈 때는 판막이 열려서 이렇게 가는데 다 가고 나면 폐동맥 판막이 딱 닫혀가지고 이 혈액이 위로 역류되지 못하도록 하는 거고요. 다음에 자심방과 자심실로 혈액이 갈 때는 판막이 열려서 잘 가는데 다 가고 나면 판막이 딱 닫혀서 위로 역류되지 못하도록 하는 거고요. 다음에 자심실에서 대동맥을 통해서 혈액은 잘 가도록 판막이 열리는데 다 가고 나면 판막이 닫혀서 이렇게 위로 역류되지 못하게 해서 혈액이 일방향으로만 흐르게 하고 역류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바로 판막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판막은 혈액의 역류 방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국시에는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에 어떤 판막이 있나, 자심방과 자심실 사이에 어떤 판막이 있나 해가지고 판막의 이름까지도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자세히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은 나머지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다른 것도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 1번에 이 말뜻을 조금 보고 갈 거거든요. 우리 용혈 반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혈구 있죠. 그럼 이 정상적혈구의 평균 수명은 한 120일 정도 됩니다, 여러분. 이게 120일 정도 수명이 돼요. 그럼 이 120일 수명을 다한 적혈구가 우리 무슨 적혈구냐면 죽은 적혈구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 죽은 적혈구를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용혈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수명을 다하고 죽은 게 아니라 우리가 정상적혈구, 아직 수명을 다하지 않은 이 정상적혈구가 막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은 적혈구가 수명을 다하지도 않은데 깨진 거거든요. 그럼 우리 정상 적혈구가 깨지는 용혈 반응이 나타나면 우리가 적혈구가 산소 공급을 하는데 이 정상 적혈구가 깨지니까 O2 공급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저산소증을 야기하는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음에 우리 2번에 보시면 혈관의 저항이 증가하는 말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게 고혈압일 때 나타나는 거거든요. 보시면 이 혈관의 저항 증가는 고혈압일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혈압이라고 하는 건 혈액의 압력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혈액의 압력을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혈관이 있으면 정상 혈압이라고 하면 이렇게 혈액이 잘 가요. 그런데 고혈압은 혈액의 압력이 센 걸 고혈압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고혈압은 혈액의 압력이 세니까 이렇게 정상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혈액의 압력이 세서 막 이런 식으로 갑니다, 여러분.
막 이런 식으로 혈액이 막 가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큰 혈관에서 이런 큰 혈관이 있으면 이게 큰 혈관이 있으면 이렇게 우리가 말초혈관으로 혈액을 공급하잖아요. 그럼 이 말초 입장에서 보면 고혈압일 때 혈액이 막 물밀듯이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혈액이 막 물밀듯이 오니까 말초혈관에서는 저리가 하면서 이 말초혈관의 저항이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혈관의 저항은 고혈압일 때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4번도 조금 살펴보면 우리가 혈관의 우려를 촉진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왜 이거는 좀 다른 걸 조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신부전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우렬성 신부전. 그럼 우렬성 신부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자심실이잖아요, 여러분. 그럼 자심실이 우리가 대동맥을 통해서 우리가 자심실이 수축을 하면서 대동맥을 통해서 전신에 우리 몸의 전신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혈액을 공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심부전, 심장이 기능 수행을 하지 못해서 자심실이 제대로 수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혈액 박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혈액은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박출은 못해서 혈액은 그대로 나니까 여기 있는 혈액이 자심실이 이렇게 칙 늘어지게 되거든요. 혈액이 이렇게 있게 돼. 이걸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우혈성 심부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칙 늘어진 상태인 거예요. 그럼 혈관에 우렬이 됐다는 건 혈관이 있으면 혈관에서 혈액이 제대로 가는 게 아니라 혈액이 제대로 순환이 되지 않아서 혈관의 혈액이 지금 우혈돼서 이렇게 멈춰져 있는 혈액이 많다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심장 박출이 감소한다는 건 자심실이 제대로 수축을 하지 못해서 박출해 나는 양이 적다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여러분. 그래서 6번의 답은 판막의 기능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국소 마취제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이 국소 마취제로 반드시 리도카인 외우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리도카인은 첫 번째로 국소 마취제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심실성 부정맥 치료제죠, 여러분. 심실성 부정맥 치료제로서 응급약에 해당이 되잖아요. 치료제로서 우리 뭐에 해당이 되는 거냐면 응급약으로도 쓰이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7번의 답은 4번이고요. 다음에 우리 나머지 약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거든요. 그럼 우리 프로세미드를 조금 볼 건데 여기 보시면 이 미드가 MID입니다, 여러분. MID라서 프로세미드라고도 하고 또는 얘를 갖다가 프로세마이드라고도 얘기를 해요. 프로세미드, 프로세마이드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왜 고혈압 약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고혈압 약에서 우리 이뇨제, 고혈압 약으로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이뇨제를 사용을 하거든요. 이뇨제를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고혈압은 혈액의 양이 많으면 고혈압이 되고 혈액의 양이 적으면 혈압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고혈압이라고 하는 건 혈액의 양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혈액의 양이 많을 때 고혈압이 되는 거라면 우리가 이뇨제를 통해서 소변을 배출하잖아요. 그럼 소변을 배출하면 내 몸에 체액의 양이 적어지고 그러면 혈액의 양이 적어지면서 혈압을 떨어뜨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뇨제를 고혈압 약으로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이 이뇨제의 대표적인 약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라식스가 있고요. 하나는 알닥톤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 라식스에 해당되는 게 이 프로세미드고 알닥톤에 해당하는 게 스피로노락톤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 이 라식스가 이 프로세미드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다른 거를 조금 설명드리면요. 이게 이뇨제라는 건 일단 아셨죠? 그러면
요 두 가지가 있는데 알닥톤이랑 이 라식스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거를 세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포면 이 세포 내에는 칼륨 이온이 들어있고요. 세포 외에는 우리가 나트륨 이온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이 세포 내에 있는 칼륨 이온은 수분을 배출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나트륨 이온은 수분을 보유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 라식스 프로세미드는 빠른 이뇨작용을 하는 거예요. 빠른 이뇨작용을 하는 거고 이 알닥톤은 서서히 이뇨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라식스 프로세미드는 빠른 이뇨작용을 하니까 이 칼륨이 막 빠르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프로세미드는 저칼륨 혈증을 야기를 합니다. 저칼륨 혈증을 야기를 해서 얘를 그래서 섭취를 할 때는 우리가 칼륨이 많은 뭐 바나나라던가 뭐 토마토라던가 이런 거 조금 많이 먹어야 되고요. 그런데 이 알닥톤, 스피로노락톤은 얘는 서서히 이뇨작용을 하니까 칼륨이 서서히 나가거든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칼륨 보존 이뇨제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칼륨 보존 이뇨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미드는 라식스 이뇨제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약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뭘 볼 거냐면 헤파린을 보면 이 헤파린은 항응고제예요. 항응고제인데 이 항응고제가 우리 주사용으로 사용하는 헤파린이 있는 거고 다음에 우리가 경구용으로 사용하는 우리 쿠마린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 항응고제는 국시에 이 항응고제의 부작용에 관한 국시도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말을 이해를 하시려면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 항이 안티예요. 안티. 그래서 우리가 항은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반대. 그래서 펜하고 안티펜은 서로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안티는 반대거든요. 그러면 응고의 반대, 응고를 시키지 않는 약을 항응고제라고 해요. 그럼 얘는 혈액 응고를 안 시키는 거니까 출혈을 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응고제의 부작용은 응고의 반대, 응고를 안 시키니까 출혈을 야기한다는 것도 국시에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다음에 우리가 디곡신은 강심제잖아요, 여러분. 강심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디곡신 있잖아요. 이 디곡신은 강심제죠. 그래서 이 디곡신의 강심제에 해당되는 게 디곡신 또는 우리가 디지톡신이라고도 하고 디기톡신이라고 하는 게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강심제의 부작용이 맥박을 느리게 하는 서맥이기 때문에 강심제를 투여하기 전에 반드시 맥박수를 측정을 해서 60회 이하의 서맥이라면 투여를 중지하고 보고해야 되는 거죠. 다음에 이 아미노필린은 기관지 확장제거든요, 여러분. 기관지 확장제인데 대표적인 기관지 확장제로 우리 에피네피린이죠, 여러분. 에피네피린 있고 두 번째 아미노필린 있고 다음에 세 번째 벤톨린 있잖아요. 벤톨린이 있는데 이 벤톨린은 우리가 왜 분무 형태로 돼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여러분. 7번의 답은 국소마취제니까 리도카인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중잠금 장치에서 보관해야 되는 걸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약물의 보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 우리 약물의 보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약물 보관할 때 첫 번째는 우리 30도씨 이하의 실온 보관하죠. 상온 보관하죠. 실온. 대부분의 약은 이렇게 30도씨 이하의 이 실온 상온 보관하는데 우리가 그늘진 장소,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진 장소에서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하는 거죠. 다음에 두 번째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되는 게 있죠. 냉장 보관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 냉장 보관은 온도가 2 내지 4도씨
또는 어떤 책에서는 2 내지 5도씨라고도 나오니까 이 두 가지 다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2 내지 4도씨, 2 내지 5도씨에서 냉장 보관을 하는데 이 냉장 보관하는 약 반드시 외우셔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인슐린, 그죠? 다음에 예방접종약, 예방접종약. 다음에 우리가 혈액, 혈청. 다음에 우리 생체 추출물, 간장 추출물이라고도 하죠. 이 네 가지는 반드시 냉장 보관하는 약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다음에 우리 세 번째는 기름 종류의 약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기름 종류의 약이 있는데 이 기름 종류의 약은 10도씨 전후 보관하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다음에 네 번째로 반드시 이중 잠금 장치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얘는 우리가 반드시 외우셔야 되잖아요, 얘도. 그래서 얘를 보시면 마약, 그죠? 아편제제, 아편제제. 다음에 향정신성 의약품, 향정신성 의약품. 다음에 우리 극약, 독약이 아니라 극약입니다, 여러분. 극약. 이거는 이중잠금 장치 하는 거잖아요. 마약, 아편제제, 향정신성 의약품, 극약은 우리가 이중잠금 장치 하는데 이 몰핀이 마약성 진통제에 해당이 되니까 답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이 이중잠금 장치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잠금 장치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중잠금 장치 약은 우리 마약이나 아편제제나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이런 걸 이중잠금 장치 한다 그랬는데 이 이중잠금 장치는 데이번, 이브닝번, 나이트번이 근무 심하다. 데이번은 데이번, 이브닝번은 이브닝번, 나이트번은 나이트번마다 근무 심하다. 2명의 간호조무사가 있으면서 이거를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데 그 근무 시에 사용한 양, 다음에 남은 양까지 확실하게 인수인계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이렇게 사용하고 남은 거는 우리가 약국에 반납을 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이중잠금 장치한 이 열쇠 있죠. 그럼 이 열쇠는 우리가 책임 간호사가 보관을 해야 되는 거죠. 간호사가 보관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다음에 그럼 우리 다른 번호도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른 거를 조금 살펴보면 이 아스피린, 우리 몰핀은 마약성 진통제잖아요. 근데 이 아스피린은 마약성 진통제가 아니라 해열 진통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해열 진통제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기 나온 아스피린이 있고요. 다음에 우리가 타이레놀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아세트아미노펜. 이 타이레놀,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해열 진통제고요. 에피네피린은 우리 아까 기관지 확장제로 배웠죠. 다음에 이 인슐린은 고혈당, 당뇨 환자가 고혈당일 때 혈당을 내려주는 약이고요. 다음에 이 니트로글리세린은 협심증 환자가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협심증 환자가 혀 밑에 사용하는 설화제죠, 여러분. 혀 밑에 녹여서 먹는 거잖아요. 설화제에 해당되는 게 니트로글리세린이고 혀 밑에 혈관의 분포가 많아서 얘가 혈관을 확 확장시키는 거니까 설화제이기도 하면서 얘가 혈관 확장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혈관을 확 확장시켜가지고 뇌에도 이렇게 혈액을 극심하게 많이 보내기 때문에 극심한 두통이 생기는 것도, 그 다음에 이 혀 밑에 있는 혈관을 이렇게 확 확장시키기 때문에 혀 밑이 따끔거리는 것도 이 니트로글리세린의 부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8번의 답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뼈와 치아를 구성하는 성분은 두 가지가 있는데 칼슘과 인, 이 칼슘과 인이 뼈와 치아를 구성하는 성분입니다. 얘네 둘 다 이게 뼈와 치아를 구성하는 성분인데 근데 여기 하나가 더 붙었잖아요, 여러분. 혈액 응고에도 관여를 한 건 칼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칼슘은 뼈와 치아를 구성하기도 하고 혈액 응고에 관여하니까 답은 3번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칼슘이 어떻게 혈액 응고에 관여를 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혈액 응고를 하려면 프로트롬빈이 있죠. 이 프로트롬빈이 트롬빈으로 변해야 되거든요. 트롬빈으로 변해야 돼요. 트롬빈. 이 트롬빈으로 변해야 되고 이 트롬빈이
피브리노겐에서 얘가 피브린으로 이렇게 바꿔줘야지만 혈액응고가 일어나는데 여기에서 지금 프로트롬빈에서 트롬빈으로 바꿀 때 이때 칼슘 이가 이온이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칼슘은 혈액응고에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답은 3번이고요. 다음에 우리가 여기 보시면 철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 철분을 F이라고 하는데 이 철분은 헤모글로빈을 구성하는 성분입니다. 구성 성분이에요. 헤모글로빈을 구성하는 성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요것도 조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기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조금 살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조금 살펴보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적혈구 있죠. 이 적혈구가 우리 몸에서 무슨 공급을 하는 거냐면 산소 공급을 하잖아요. 그런데 얘가 빨간색을 띠니까 빨간색을 띠는 색소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적혈구 안에 빨간색을 띠는 혈색소가 있거든요. 이 혈색소를 헤모글로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헤모글로빈 있잖아요. 이 헤모글로빈이 산소랑 굉장히 친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헤모글로빈이 산소 친화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우리가 혈관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 혈관이 있으면 이렇게 빨간색 혈액이 지나가면 빨간색이니까 혈색소인 헤모글로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헤모글로빈이 아까 산소랑 친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산소가 와서 이렇게 달라붙어요. 이렇게 산소가 와서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얘가 혈색소가 산소가 달라붙어서 얘가 산소 친화성이 있어서 그래서 이 적혈구가 우리 몸에 산소 공급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빈혈이라고 하는 건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 적혈구에 있는 헤모글로빈 수치가 적으면 산소가 달라붙지 못해서 우리가 산소 공급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빈혈의 진단 기준이 헤모글로빈 수치 검사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철분이 없으면 헤모글로빈을 만들지 못해요. 보세요, 여러분. 이 철분이 헤모글로빈을 만들잖아요. 그럼 철분이 없으면 헤모글로빈을 만들지 못해서 철분 결핍성 빈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빈혈의 대부분은 철분 결핍성 빈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다음에 우리가 여기 지우고 좀 볼게요. 지우고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조금 살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아까 칼슘 있죠?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건 비타민 D거든요. 그런데 여기 철분이잖아요. 이 철분의 흡수를 도와주는 건 비타민 C인데 이게 거꾸로 시험 문제 잘 나오거든요. 뭐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건 비타민 C다. 철분의 흡수를 도와주는 건 비타민 D다 해가지고 잘 나오는데 요거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여러분. 카드 하고 외우셔요. 카드. 우리 핸드폰에 카드 넣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거 비타민 D고요. 다음에 얘는 우리가 코카콜라도 있지만 펩시콜라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펩시콜라라고 외우시면 되는데 그런데 얘가 거꾸로 나오기 때문에 펩시콜라까지 안 외우셔도 이 카드만 외우셔도 이게 거꾸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절대 안 틀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카드 하고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 구리는 CU9리는 철분을 도와서 헤모글로빈을 만드는 걸 도와주는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에 이 요오드는 I라고도 하는데 얘는 갑상선 호르몬인 티록신의 주요 성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갑상선 호르몬 티록신을 만드는 주요 성분인데 얘는 어디에 많이 있냐면 해조류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해조류에 많이 들어 있고요. 다음에 이걸 좀 지우고요. 지우면 이 갑상선 호르몬의 주요 성분이라서 이 티록신이 우리 몸의 기초 대사량을 조금 조절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티록신이 갑상선 호르몬이 많으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 이 티록신, 갑상선 호르몬이 적으면 우리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이름을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그레이부스병이라고 하거든요. 그레이부스병이라고 한다는 거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두 가지가 있는데 성인은 점액수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 우리 아동이 있죠. 이 아동을 크레틴병이라고 한다는 것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크레틴병이라고 한다는 것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는 3번 칼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과 질병을 조절하기 위한 치료 시기로 옳게 연결된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 쉬운 문제부터 보려고 5번부터 볼게요. 고지혈증이라고 하는 건 혈액 속에 지방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지방 시기가 아니라 저지방 시기로 먹어야 될 거예요. 다음에 이 골다공 쪽이나 뼈에 지금 숭숭숭숭 구멍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뼈를 위해서는 뼈를 만드는 성분이 칼슘을 많이 먹어줘야지 저칼슘 시기로 가는 게 아니라 칼슘을 많이 먹어줘야겠죠, 여러분. 다음에 우리 결핵이죠, 여러분. 이 결핵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인체를 굉장히 지치고 힘들게 만드는 소모성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 결핵은 우리 몸을 굉장히 지치게 힘들게 만드는 소모성 질환이기 때문에 다 고곡으로 먹어야 돼요. 그래서 고열량, 다음에 고탄수화물, 고단백질, 고지방, 고비타민에서 다 고곡으로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폐결핵은 저단백이 아니라 고단백으로 먹어야 되고요. 다음에 심부전이라는 건 지우고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요 말을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부전이라고 하는 거 있죠, 여러분. 이 부전이라고 하는 건 기능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걸 부전이라고요. 간이 자기 기능 수행을 못하면 간부전. 신장이 자기 기능 수행을 못하면 신부전. 여기처럼 지금 심장이 자기 기능 수행을 못하는 건 신부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신부전은 심장이 지금 기능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나트륨 있죠. 이 나트륨 염분은 수분을 보유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내 몸의 체액의 양을 늘려서 혈액의 양을 늘리게 해가지고 이 고혈압을 야기를 하거든요. 고혈압을 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심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고염으로 먹으면 혈압까지 높아져서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저염분식이 맞습니다, 여러분. 고혈압을 야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다음에 우리 통풍이라고 하는 거를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지우고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 이 통풍 있잖아요. 그럼 이게 통이 통증이에요. 그 다음에 이 풍은 바람풍자라서 바람만 불어도 통증이 극심한 통증이 몰려오는 걸 통풍이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 통풍이 왜 생기는 거냐면 우리가 단백질을 먹으면 이 단백질의 이 분해산물을 우리 최종 분해산물을 아미노산이라고 하는데 이 아미노산 중에 퓨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퓨린을 섭취를 하잖아요. 그럼 이 퓨린을 섭취를 하면 우리가 이 퓨린을 섭취하고 이 배설물의 형태가 요산이거든요. 그럼 이 요산을 소변의 형태로 배설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단백질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를 하거나 이 퓨린 함유 시기를 너무 많이 섭취를 하거나 이 고퓨린 시기 있죠. 이 고퓨린 시기를 갖다가 너무 많이 먹거나 아니면 지금 신장에 문제가 생겼거나 그러면 우리가 이 퓨린을 배설 형태인 이 요산을 제대로 배설을 못하는 거예요. 이 요산을 제대로 배설하지 못하면 이 요산이 이렇게 결정체가 돼가지고 혈액을 타고 다니다가 어디에 쌓이냐면
관절 같은 데 잘 쌓여요, 여러분. 관절에 잘 쌓이고 그다음에 우리 신장에도 잘 쌓이거든요. 그럼 이 관절에 잘 쌓이는데 주로 우리가 엄지발가락이나 아니면 발등이나 발목이나 무릎 같은 데에 쌓여가지고 얘가 뻘겋게 그 부위가 뻘겋게 되고 이렇게 부어 오르면서 극심한 통증을 야기하는 게 이 통풍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고퓨린식이 먹으면 안 되니까 저퓨린식이 먹어야 되겠죠, 여러분. 이 고퓨린에 해당되는 게 우리가 먹으면 안 되는 이 고퓨린에 해당되는 게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등푸른 생선 있죠. 이렇게 등푸른 생선, 고등어 같은 이 등푸른 생선이라던가 아니면 내장 같은 거라던가 멸치나 새우 같은 거에 많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요런 식, 그리고 맥주에도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요런 고퓨린식이 아니라 우리가 저퓨린식이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옳게 연결된 건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아의 구성 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우리 그림을 그려놓고 좀 출발할까요? 여기 이렇게 있으면 여기 밑에 부분이 우리 잇몸이죠, 여러분. 이 잇몸을 치은이라고 얘기를 하죠. 다음에 이렇게 치아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치아에 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럴 때 여기를 경계라고 해서 우리가 치경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왕관처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 법을 치관이라고 하고, 얘는 뿌리 근자를 써서 우리가 치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이럴 때 우리의 이 가장 여기 겉에 부분이죠. 이 겉에 부분, 가장 이 겉에 부분을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범낭질이라고 해서 가장 단단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런 강도를 가지고 있는 가장 단단한 부위라서 우리가 저작을 하는 부위고, 우리가 여기 범낭질의 불소를 도포해 주죠, 여러분. 그러니까 불소가 가장 잘 침착되고 도포되는 부위는 상아질이 아니라 범낭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여러분. 다음에 여기 있는 치관 있죠. 치관은 이 치조골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겉에 있는 거지 안에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다음에 범낭질은 치근, 이게 바로 치근이거든요, 여러분. 치근을 싸고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지금 여기 치관의 가장 겉에 부분을 범낭질이라고 하니까 얘도 틀렸죠, 여러분. 얘도 틀렸죠. 다음에 요게 치관의 맨 바깥층은 범낭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백악질 아니고요. 다음에 이 범낭질 밑에 있는 게 상아질이잖아요. 그죠? 상아질이고 이 치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범낭질보다는 경도가 다소 물러가지고 이게 우리가 충치가 시작되면 급속도로 이렇게 충치의 속도가 빨리 진행이 되고 다소 무른 형태이기 때문에 범낭질이 저작할 때의 충격을 이렇게 흡수해주는 이렇게 쿠션 역할을 해주는 게 이게 상아질이고요. 다음에 이 가운데에 이렇게 치수가 있죠. 이렇게 가운데 치수가 있는데 이걸 치수라고 하고 이 치수에 신경과 혈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치수에는 신경과 혈관이 있다. 맞고요. 다음에 요거를 조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치근의 겉면을 싸고 있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요거 보시면 얘가 치근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치근을 싸고 있는 첫 번째는 여기 이렇게 시멘트질로 백악질 있죠. 여기 싸고 있는 걸 백악질인데 이 백악질은 시멘트질을 역할을 하면서 얘를 이 앞골에 밑에 있는 이 앞골에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악골, 하악골에 이렇게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를 싸고 있는 게 있거든요. 이걸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치주인대라고 하고, 결국은 이 치근을 싸고 있는 막이라고 해서 이를 치근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치근의 가장 겉면을 싸고 있는 거는 치근막, 치주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11번의 답은 2번이고요. 여러분, 우리 기초간호학 문제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